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한이 형님께서 저희가 어떤 세대에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같이 그냥 그 강의가 아니라 그냥 워크숍 같은 걸로 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들이 있는데 그냥 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답하셔도 되고 한 20분 정도 발표할게요. 이 책의 이름은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었어요. 2014년대 출판된 책이고 그 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또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그 시간이 아마 저희 인생의 아마 40대 50대 가장 프라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세상이 될 건지 몇 가지를 그랬는데 뭐 구글 글래스, 뭐 트위터, 페이스북이 레볼루션의 툴, 소셜 네트워크, 이거는 구글의 드라이브레스 카 최신에 나온 것들만 했어요. 새로운 에너지. 그 다음에 버진 갈락틱스라는 뭐 걔네들이요 앞으로 그 개인 여행용 우주여행 하고 있고 올해 뭐 하신다고 15분 그 데이콘 받고 나가는 그 여행 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저희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이 책을 같이 나눴어요. 이 책은 영국의 성직자, 성공회 목회자였던 존 스토튼 목사님, 초판이 1984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다원주의, 전쟁, 환경, 원조, 인권, 노동, 불균형, 경제적 불균형, 여성평등, 동거, 이혼, 낙태, 안락사, 생명과학,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매 장마다 소개가 됐고요. 이 책이 제가 읽은 책이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대부분 기반이 됐는데 이 책은 2013년 초판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 아시아 경제 부상, 고령화, 세대간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문제들은 아직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최윤식 목사님이신데요. 신학을 하고 싶으셨는데 신학이 아닌 미래학을 전공하셔서 한국에서는 지금 목회도 하면서 전문 미래학자로 회사나 아니면 정부 쪽에 자문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책의 큰 문제의식은 뭐냐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파라오의 꿈이에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7마리 소가 두 번 등장한 7마리 소가 살찐 소가 마른 소들 잡아먹고 또 이삭이 또 마른 걸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꾸고 이제 요셉이 그걸 해독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요셉은 흉년이 오게 해주지 마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흉년이 올 거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소명은 뭔가,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지금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잔치는 끝났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아까 성범이 형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정지어 봤을 때 이 책에서는 2005년 기독교 인구를 870만 명 정도 보셨어요. 예전에 뭐 한 1000만 이상으로 보셨는데 870만인데 그 중에 한 2단이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한 650만 정도가 2005년도에 기독 인구.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60년 정도면 한 300만, 400만 정도. 주요 학교 인구가 한 30만에서 40만 정도로 급속하게 이제 내려오는데요. 원인으로 어떤 거를 지적하셨냐면 교회의 역할 아니면 교회의 에너지가 쇠퇴했다.
그리고 교회 간의 상호 연관이 많이 쇠퇴했다. 대형 교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 시대적인 소명에 둔감하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막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셨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확실한 거는 벼랑 끝에 쓴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그 안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세 가지 문제 측면의 현실을 뽑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뽑았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 그리고 통일한국,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영역, 가상공간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 이게 우리나라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광고예요. 앞으로 몇 년 후면 경로석이 더 많고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우리가 지금 경로석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많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요인은 의료기술 발달인데요. 무엇을 놓는 잘 아시죠? 18개월마다 직접 회로도의 집적도가 2배 이상 증가된다.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개인의 지놈을 해석할 수 있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현재 한 명의 지놈을 해석하는데 1,000불이 들어요. 100만 원이면 아까 말했던 그 개인의 유전 정보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싸질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인구주택 통계청 자료인데요. 바그래프가 이제 총 인구수예요. 2010년까지 한 5천만 정도. 그에 대비해서 그 증감률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인구 피라미드 형태가 1960년대는 이런 벨 쉐입에서 피라미드 쉐입에서 2010년도에서는 이제 이 베이버 부머 세대들이 이제 한 50년 후에 40, 50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8년이 되면 이분들이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되세요. 그때 2028년 은퇴자, 65세 이상 은퇴자가 1600만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65세 이상이다. 우리나라만인 거죠? 네, 이건 우리나라만 자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적인 편차예요. 이제 인구 증감률을 보는 건데 20% 이상 되는 데가 약간 도시 중심으로 서울, 부산 이런 도시 쪽이고요. 반면에 2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는 다 이제 그 서울 외 지역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고령화 또 지역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령별로 좀 보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 바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까지 있는 이 바그래프가 요거는 0세에서 14세, 여기는 이제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0세에서 14세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양 노령화 지수는 뭐냐면요, 유소년비 부양비 대비 노년 부양비예요.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는 1인당 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랑 한 어른을 부양하는 비가 어디가 높냐, 그러니까 노인을 부양하는 비가 더 현저히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교회 내 노령화, 또 교회 내 도시 농촌 간 격차, 또 교회 내 주일학교 쇠퇴로 인한 신앙 유산이 전달되지 않은 현상, 그런 면에서 교회 성장 동력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간략하게 그냥 어떤 백그라운드만 드렸고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질문입니다.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고요. 끝난 다음에 할까요? 네. 두 번째 직면한 문제는 통일 한국이에요. 네, 아까 전에
피라미드 그래프. 네. 사실은 이게 미국이 직면한 문제예요, 사실. 많은, 네. 그래서 저 삼각형의 밑부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오바마가 그러면은 이제 공학을 가지고 석사 학위 이상 받은 사람에게 그린카드 주자. 건강한 텍스페이어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 퇴직연금 붕괴한다. 그리고 저 베이비붐 세대를 어디야 테드에서 나와서 그 분이 쫙 설명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걸 저걸 가지고 이만한 그 바이어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쫙쫙쫙 집값이 올랐는데 그 인구가 빠지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저 밑바닥을 어떻게 채워서 피라미드를 만드는지를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선택도 내가 보기에는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고 그건 미국의 선택이기도 해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덴턴 한인 침례교회를 참 사랑하는 게 캠퍼스 사역에 이렇게 일찍 비전을 두셨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저 채우려고 이제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전반과 후반이 없는 되는 거고 한국 교회 비전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교회 같이 초대교회 봐라. 거기 흑인도 있었고 이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미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 교회 알버커키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백인 교회예요. 알버커키는 거기 뉴멕시코는 백인이 주장하기로 자기네가 60%라고 하는데 인구 조사를 보면은 백인이 30이에요. 라틴계 백인이 30이에요 또. 그래서 합쳐서 피부 색깔 하얀 사람이 60이지만 사실적으로 정서적으로는 30%밖에 안 되고 라틴계가 5, 60이 넘어요. 그럼 라틴계는 딱 보면 아는데 그들 없어요. 정말 다 미국 할아버지예요.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한국 노인들이 그냥 다니는 교회로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정말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닌가. 예배의 공동체로. 사실 그들은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를 오히려 맑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냥 침례 때 보면 나는 정말 뭐 눈물 나고 첫사랑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그래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요. 좋은 지적. 사실 그 책에서 그 이민 정책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형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동산 붕괴를 이 책에서는 향후 10년 내로 봐요. 그리고 노동화 고령화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쟁이 앞으로 100년 산다 그러면 은퇴한 사람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게 되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데 이분들은 경력이 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좀 소일거리 하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서도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보다는 이분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고 파타임으로.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부양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걔네는 또 가난하게 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도 그 값이 떨어지면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빚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성장 동력들이 전혀 잃어버린다는 그런 구체적인 좀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가 한 5년, 10년 이후에는 뭔가 해결책이 없으면 직면하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 봤을 때 지금도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우리가 어떻게 대하나 이런 문제 아니면 돈이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나 대형 어떤 건물에 지금 투자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딴 달 또 하셔도 됩니다. 통일한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터질 것인가. 이 책에서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없고라는 거예요. 되겠죠? 될까요?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네. 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독일의 예 같은 것도 보고, 뭐 아주 이 책은 되게 구체적으로 김정은 정부 그 체제를 되게 보고, 뭐 요번에 그 참수당했던 장성택 얘기했는데, 이 책은 그 전이라 아직은 조금 언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더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숫자고 저 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2011년 2010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예요. 남북한을 비교한 거고요. 인구는 지금 요거는 절대 숫자고 요거는 비거든요. 북한이 남한의 50%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GDP는 3%, 1인당 GDP도 6%, 전체 교역량은 아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예로 통일시 독일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40%였어요. 이런 수치겠죠. 이게 40%였고, 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의 25%였어요. 인원이 더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2,3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매년 110조로 통원해가지고 이제야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의 소득의 70%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20년 걸려서 매년 110조를 투입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인원은 더 많고 이 격차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일부는 예산 통일 비용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2011년 자료인데요. 통일의 시점이 시나리오 1, 2, 3으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2020년, 30년, 40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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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마지막 세션 금방 끝나요. 네. 네. 하세요. 선생님 시간이 언제 가요? 저요? 한 7시나 뭐 7시 반까지 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빨리. 네. 그래서 이제 통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뭐 그냥 예를 들면 여기로 갈게요. 그래서 한 3,000조 맥시멈 좀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20년 동안 뭐 100조 이상, 매년 100조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의 매해 예산의 3분의 1, 3분의 1 이상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오냐? 세금으로 할 거면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면 내수시장은 계속 무너지는 거고, 그럼 나라 전체가 계속 디플레이션 되고 더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독일은 자국 회사를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계속 내보냈어요. 서독이. 될 수 있으면 돈을 바깥에서 벌고, 그래서 내수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새 통일세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런 문제의식에 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언제 통일이 올 건지, 이 책에서는 한순간에 올 거다. 그거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재정적인 헌신을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는요.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올 그 순수한 영성을 가진 그분들을 우리가 얼마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지금 탈북 주민들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 되게 그냥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때는 통일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직면한 현실, 가상공학,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나눴는데 학교에 있는 형들이랑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다 구글 가족이라고. 우리가 다 구글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메일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글 가족. 한 예로 이건 2010년 자료인데 이게 유저 넘버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5억, 중국 13억, 인도 12억. 페이스북이 지구상 세 번째로 큰 나라. 현재는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상공학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 이 오프라인 사회와 많은 컨플릭트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가상 공간에서 뭔가 그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되게 곤란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봄 이런 뭐 이집트나 이런 쪽에 있었던 운동들이 되게 소셜 미디어를 마치 툴로 사용해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중국에서 이제 구글과의 전쟁, 그 센서십 검열 때문에 긴장이 있었고 또 EU 연합에서는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막 소송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국내 소셜 미디어는 이게 되게 옛날 자료인데 2011년 자료인데 네티즌이 4천만 정도, 페이스북 유저는 뭐 400만. 근데 이거는 옛날 자료라 지금 되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되게 많아요. 아무튼 한 예로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한 수가 30만 명. 3만 명. 3만 명. 그 다음에 릭 워런 목사님 라이크 수가 170만 명. 그리고 실례로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모금합시다 그러면 몇 시간 안에 몇 천만 원이 모금되는 상황이에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유저 폴리시를 바꾸는 초기 민주화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자기 지역 교회에 있는 목사님 아니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를 아니면 어떤 니드들을 가상공학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족시키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나눔을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저희 나비 미니스트리도 온라인 소셜 워크에 기반을 둔 뭔가 가상 공동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다달이 우리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온 오프라인 공부. 네. 오프라인.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 소셜 속 그리스도의 간의 교제 혹은 코이노니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 것인가? 이 두 질문을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봤어요. 고령화 사회, 통일한국,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온라인요?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걸 선교의 아니 온라인 실제로 쓰고 있는 분들 있죠. 펀드레이징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실시간으로 날리는 분들이 있는데 플러스 컨스가 많습니다. 선교의 어떤 취약점이 노출되기도 해요.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어떤 특징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그건 쥐약 같거든요. 자기를 선전하고 피하라고 막 뭔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사람들로 감동을 일으켜서 막 펀드레이징하고 이런 거는 선교사한테는 저는 쥐약 같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배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가상 공간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도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얘기를